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리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낮에 그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창가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벌써 이제 뭐 단풍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떠세요? 우리 사부님은 산 좋아하시죠? 산? 예, 산 좋아합니다. 등산 자주 하시죠? 예, 등산을 혼자 하기 참 좋아하는데요. 혼자 하시기 좋아하신다고요? 예, 등산을 혼자 하면서 어떤 화두를 하나 정해요. 네, 무슨 화두를 정하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부터 미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이 벌어진다. 네. 그러면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과연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혼자서 그냥 소설을 쓰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저 나름대로 전개해 보는 겁니다. 그걸 산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게 다른 데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산은 조용한 게. 야, 예, 아니 산에 가면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예? 또 요즘 뭐 산에 이렇게 보시니까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노래도 한 개 부르고 그 맛에 가시는 거 아닌가? 야, 산에서 남들은 잡념 없애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부님은 산에서 뭐 세계 경제를 걱정하시고 예. 미국과 중국을 걱정하시고 대단하시네. 아니 보면 그 뭐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도대체 그분 뭐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 있던 걸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하시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그 좀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그 우리 사부님은 뭐 그동안에 어떤 공부를 좀 하신 거였습니까? 네. 예,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네.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신문 제대로 보기에서 그러니까 경제신문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경제신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역사적인 팩트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팩트들, 이런 팩트들이 나오는데, 그 팩트들이 도대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와 연관된 다른 서적들을 읽어보면서 팩트를 통해서 그 이제 통찰력을 키워가는 이런 거를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경제신문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남들하고는 달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생기셨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 30년 내공을 지금 공짜로 듣고 있는 거잖아. 예. 야, 복 받으셨네, 복 받으셔서. 예.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이런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른 분들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시구나, 아니면 그래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저희 머니스토리 TV 혹은 우리 이 사부님한테 간략하게 수고하신다고 그래 응원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이 사부님 어렵게 모셨는데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진행할 거고요. 지난 시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약 1000년간에 되는 역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의안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뭐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 청취해 주시는 게 아마 좀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영국과 미국의 패권 충돌을 한번, 살펴보자. 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패권 충돌에서 영국의 국채 투매를 이용을 해서 그 미국이 영국을 제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목줄을 중국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목줄을 쥐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목줄을 몇 개는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중국을 쥐고 있는 몇 가지. 예. 중국은 미국 모가지를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채권을 예.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 하나의 모가지 잡고 있는 거고,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 네. 중국이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14억 명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중국에서 난 곡물만 가지고서는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의 목줄로 쥐고 있는 게 바로 그 먹거리, 곡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곡물을 어떻게 쥐락펴락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핵심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네. 그 다음에 핵심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 사탕수수. 양쪽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만들자. 그러면은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서 이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한 95%의 이런 바이오 에탄올이 한 5% 정도 섞이면은 그러면은 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바이오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이 바이오 에너지의 혼합 비율을 2%로 갈 거냐, 3%로 갈 거냐, 5%로 갈 거냐, 7%로 갈 거냐 조절함에 따라서 핵심 곡물인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가격을 미국 유태인 자본가들이 얼마든지 올랐다 내렸다 쥐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바로 14억 인구의 목숨줄을 미국이 첫 번째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이런 이 곡물과 사탕수수 이런 이 바이오 에너지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요, 우리도 네. 곡물 상당 부분 다 수입해서 쓰고요. 그렇죠. 사탕수수를 포함한 이런 원당들도 100%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엔겔 지수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면 바이오 원료 비율을 100에서 3%만 들어갔는데 바이오 원료가 한 5% 올리겠다. 그럼 가격이 폭등하는 거네.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예. 거기에 폭등하는 거고, 그럼 14억이 먹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중국이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 매가지를 잡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엔겔 지수라고 해서요. 네.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에서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몇 %냐. 네. 근데 이 엔겔 지수가 중국은 아직은 소득이 좀 평균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엔겔 지수가 높은데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국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석유입니다. 석유. 예. 물론 중국도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산유국이에요. 네. 산유국인데 중국의 14억 인구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소비 1위 국가가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중국이 자동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 자동차를 다 돌릴 만큼 중국은 석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 절반 정도 이상을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석유를 수입해오는 그런 원유 수송로를 맥점으로 해서 그 원유 수송로를 차단시키면은 그러면 중국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는 올스톱이 돼버리거든요. 동맥경화가 오겠네. 예, 이게 바로 미국이 중국의 목줄 두 번째가 바로 원유 수송로 장악이다. 이 원유 수송로에는 이 맥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데가 바로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에 미국의 군사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이 다 원유 수송로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는데요. 최근 작년 올해 미국이 유럽의 군사력은 줄이는 대신에 요 원유 수송로의 군사력은 다 증강을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네. 요 말라카 해협. 네, 말라카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석유 수송로의 핵심이 이 베트남 인근에 있는 베트남 그 연안입니다. 이 베트남 연안도 중국과 베트남이 좀 사이가 좀 좋지 않은데 미군이 참 역사는 참 재밌죠. 이 베트남 전쟁을 했던 미국과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다시 미군들이 군사기지로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유 수송로의 맥점이 바로 필리핀 해협이죠. 필리핀 쪽에 다시 또 미군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두 번째 원유 수송로다. 이게 결국은 이 원유 수송로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말라카 해협에서 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원유가 상당히 수급에 차질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원유를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은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내가 당장 지금 자동차 운행을 하면서 주유소에 갔을 때 기름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지역의 미군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죠. 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수송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게 숨어 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 목줄인 이 원유를 원유 수송로를 장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그동안 이제 이 미국은 석유를 거의 많이 이제 캐서 썼기 때문에 네. 석유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아서 미국이 해외에서 원유를 많이 사서 썼었는데 네.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쉐일층의 석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쉐일 가스라고 하는 쉐일 가스나 쉐일 오일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걸 캐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이거를 캐내면서 이 미국의 이 쉐일 가스가 상당히 저렴한 그런 이 에너지 가격으로 해서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임금도 많이 내려왔고 땅값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도 셰일 가스로 해서 내려오니까 제조의 경쟁력을 셰일 가스로 해서 미국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껏 전 세계의 제조 공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의 제조 공장, 중국의 제조를 미국이 이제는 넘보게 됐어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게요. 중국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을 미국이 소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가 물건 만들겠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의 허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 나가 있었던 공장들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물건을 만들겠다. 이게 결국은 제조의 공장, 전 세계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타격을 주는 게요. 미국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만든 물건을 이제는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FTA로 충돌이 되는 게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FTA가 지금 공식적으로 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원래 이 FTA라고 하는 거는요. 물건을 만든 제조국이 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이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관세를 매겨서 물건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를 풀자. 이게 이제 우리가 FTA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주로 FTA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제조 국가들.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 중국 뭐 이런 제조 국가들이고 유럽에서는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제조의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었었죠.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의 경쟁력을 찾으면서 물건을 만드니까 이제 물건도 팔아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겠고 1타 쌍피가 바로 FTA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TPP를 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 대서양 연안으로 해서 유럽이 TTIP로 해서 그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을 하고 네. 이게 결국은 중국을 사이에 두고 이 제조의 기반을 자꾸 흔들어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예,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게요. 미국 중심의 TPP에 줄을 쓸 거냐. 또 중국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서부터 진행해오던 아세안 플러스 3이라고 해서요. 이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요 세 개의 나라를 묶어서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하자라고 네. 하던 거를 미국이 TPP를 치고 들어오니까 호주까지 끼워서 RCEP로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런 형국, 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명청 교체기의 그런 싸움과 같은 그런 형국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줄을 서느냐.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한쪽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 너무 거리를 두는 것도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참 머리 아프겠다 청와대.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APEC 정상 회의에 북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하고는 웃으면서 사진을 3번 찍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찡그리고 사진 2번만 찍었다. 그럼 이거 참 문제돼요. 그렇겠네. 예. 걔네들 그냥 모이진 않았을 거고 이런 패권 충돌 과정에서 서로 자기 이익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모임인 것 같은데, 야 중요하네, 중요해. 예.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에서요.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야 될 때가 바로 태평양이에요. 네. 태평양을 나가는 그런 이 교두보 창고가 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중국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유 수송로 라인 쪽은 미군들이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증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나가는 그런 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창구가 네. 결국은 지금 일본이 대신 미국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최근에 이제 패권이 충돌하면서 다오이다오 일본명으로 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그럼 과연 이게 뭐 경제한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참 일면 우리 경제에 어부지리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을 일본이 대신 나서면서 일본과 중국의 패권이 충돌하면서 중국의 구매력에 일본 제품을 우리가 상당히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저런 이 다오이다오 분쟁 이후에 일본의 관광객들이 중국에 가는 거가 확 줄었고요. 그렇지. 중국의 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것도 줄었고요. 중국의 자동차 판매에서 일본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 자동차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의 다오이다오 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을 우리가 꼭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세기에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서세가 동점을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거든요. 네.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
네. 가운데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게요. 인류 4대 발명품. 우리가 인류 4대 발명품이 뭐냐? 4대 발명품은 첫 번째 종이. 우리가 종이를 발명하면서 지식을 후대한테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종이에 예전에는 붓으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책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네. 책을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일부 책을 살 수 있는 부자들만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책을 저렴하게 만든 게 인쇄술의 발명이에요. 또 두 번째 세계의 발명품이 인쇄술이거든요.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책을 대량으로 만들면서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약의 발명입니다. 화약을 발명하면서 무기가 급속도로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조그만 국가가 이웃 국가를 복속을 시키면서 국가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화약이 기여한 바가 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발명하면서 인간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항해술을 얻게 되는데요. 이 세계의 4대 발명품을 다 중국이 발명을 했죠. 이런 중국의 패권이 완전히 유럽 쪽으로 넘어간 사건이 바로 1842년에 아편 전쟁이에요. 네. 이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패권은 전 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찌그러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은 그래도 여전히 중국이었었거든요. 네. 이런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그런 사건,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그런 사건이 바로 청일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의 이 패전국인 청나라가 배상금으로 뺏겼던 그런 섬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다오이다오 섬, 이 센카쿠 열도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네. 이 다오이다오 섬은 전 세계의 중심,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뺏겼던 이 다오이다오 섬을 뺏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비디오 파일 보시고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상을 보면서 일을 하셔야지만 이해도 높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비디오 파일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일본의 다오이다오 분쟁은 단순한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중국이 이제는 힘이 세졌어요. 네. 그리고 GDP에서도 명목 GDP, 실질 GDP 이제는 2배 이상 중국이 일본을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그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뺏겼던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네. 이게 바로 이 다오다오 섬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 청일전쟁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이 다오다오의 분쟁도 청일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청일전쟁을 촉발시켰던 게 바로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이 1894년 2월에 동학혁명이 발발이 됐는데 네. 이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때 힘이 없었어요. 이미 뭐 조선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조선의 이 군사력 가지고서는 이 동학혁명을 진압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돼서 이 청나라의 군대가 동학혁명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이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게 이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을 촉발시키게 된 게 그 전에 텐진혁명과 텐진조약, 갑신정변, 임오군란 요거를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요. 12살에 고종이 즉위를 해서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10년 섭정 이후에 최익현을 이용을 한 그런 명성 황후가 흥선대원군을 이제 하야하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씨들을 중심으로 한 외척들이 조선의
이 정치를 할 때 이때 이 신군부와 네. 구군부가 충돌을 빚은 게 바로 이제 이모군란이에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은 그 흥선대원군을 따랐던 그런 구식군대하고 그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너무 차별대우 한 거,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모군란이 터지게 됐는데, 이 이모군란을 진압할 그때 당시에도 조선 조정이 심이 없자 명성황후는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의 이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호시탐탐 조선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진입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오자 이 대륙 진출에 상당히 이 청나라하고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화파들을 군사적으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2년 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여기서 이제 충돌을 빚게 되거든요.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 텐진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자. 그리고 군대를 파병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상호 서로 통보를 해서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자. 이 텐진 조약을 위반한 게 바로 동학혁명이에요.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들이 왔기 때문에 이 청나라 군대가 텐진 조약을 위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을 발발시키게 됐고, 바로 이제 그 아산만 앞바다에서 1차 해전이 일어났는데, 뭐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완패를 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치열한 그런 전투를 벌이면서 조선의 그 산하는 상당히 피폐하게 되는데, 기울기 시작했던 청나라가 불과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청일전쟁에서 항복을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 청일전쟁에 진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조로 4가지의 배상금을 얻어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영량의 현금 배상, 그리고 조선반도, 그리고 요동반도, 그리고 대만 및 그 부속 섬입니다.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에 얻어간 이 배상금이요, 참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게요. 이영량이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한 2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이 현금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시키고 군사를 늘리는 그 자금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반도를 장악하면서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요동반도를 장악해서 이 요동반도가 중국의 우리 한반도 위쪽에 끝쪽에 있잖아요. 네. 그 요동반도를 이용을 해서 중국의 북경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요. 그리고 대만 및 부석섬을 이용을 해서 중국의 난징, 이 남경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빼앗겼던 이 다오이다오이 섬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대만 및 그 부속섬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대만 및 그 부속섬을 미국이 접수를 해서 약 한 20여 년 동안 이 대만 및 그 부석섬, 주로 이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쓰게 되죠. 네. 그러다가 1972년도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합니다. 이때 오키나와의 부석섬과 함께 반환됐던 게 다오이다오 그 일본명 센카쿠 열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이 미국이 접수하고 있던 센카쿠 열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972년부터 국유화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센카쿠,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센카쿠 열도를 2012년도에 아베가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이 중국의 자존심을 긁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 충돌로요. 여전히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선진국이고 패권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은 이 패권을 우리가 뺏어왔고 일본 니네보다 우리가 이제 힘이 더 세니까 네. 과거에 우리의 그 배상금으로 뺏겼던 그 다오이다오 섬을 뺏어오겠다. 이런 패권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다오이다오 섬이고 이게 결국은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일본과 중국의 패권 충돌로 싸움이 어부지리가 일어나면서 일본산 제품의 중국에서의 불매운동. 예, 네. 이런 운동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의 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일본의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그 일본 이 아베노믹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지금 아쉬운 게 뭐냐? 네. 일본이요. 나중에 환율 시간에 또 한번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1985년도에 일본의 환율을 급격하게 절상을 시키는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네.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에 오게 되면서 일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번 벼랑 끝에 서 있는 일본의 경제에 한번 도박을 걸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아베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2x4 정책인데 이 2x4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잠깐 이 2x4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뭐 약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50에서 60조 엔 정도 돈을 찍어서 풀고 있는 거를 10조에서 20조 엔 정도 더 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고 어떤 그 경제 현상이 발생이 될 거냐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이 아베노믹스 출발해서 2x4 정책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 건데요. 네. 이가 4개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x4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베가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을 2% 달성하겠다. 어떻게? 네. 돈을 찍어 풀겠다. 본원 통화량을 2배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연간 50조에서 60조 엔을 돈을 찍어서 풀고 있죠. 네. 그러면 돈을 찍어서 풀면은 그 헬리콥터에서 돈을 그냥 뿌릴 수는 없을 거고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면서 그 돈을 뿌리게 되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위주로 사들이면서 국채의 보유 만기를 2배로 늘리겠다. 이게 이제 아베가 진행하고 있는 2x4 정책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요. 네. 일본이 1985년도 플라자 협정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 물건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고 경제가 후퇴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게요. 이거를 어떤 획기적으로 이 정책 입안자들이 바꾸기 힘든 게요. 결국은 이런 정책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네. 그런 이 정권을 취득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은 내각 중심제로 네. 있어서 이 권력이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그런 이 요구로부터 상당히 이제 자유롭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디플레이션이 지금 한 30년 동안 쭉 진행된 거를 일본의 위정자들이 상당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디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저성장이 이루어지면요. 현역들에게는 불리해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저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자리도 안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에게는 불리해요. 그런데 은퇴자들은 나는 은퇴해서 현금만 주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라면이 1,000원 하는 게 신라면이 1,000원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900원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800원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디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유리한데 일본의 인구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네. 당연히 유권자들도 고령자들이 많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려도 사실은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그 386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런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아베가 진행하고 있는 2x4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성장이 높아지니까 월급도 현역들에게는 오르고 네. 그리고 취직도 잘 될 거예요. 네. 요즘은 은퇴자들한테는 신라면이 1,000원이던 게 1,200원, 1,300원 되면은 내 구매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 정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진행을 하고 이런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으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돈을 더 찍어서 푸는데 이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할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냐? 일본의 엔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약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네. 일본의 이런 엔화 약세가 초기에는 좀 성공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였던 게요. 일본이 특히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내수 기업보다는 수출 대기업들이 일본의 주식시장에 많이 상장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내수의 비중이 수출보다 훨씬 많은 그런 선진 국가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일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내수가 위축이 되는 게 더 타격이 크고요. 네. 그리고 한 2년여 전에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원전 제로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돌지 않는 대신에 화석연료에 전기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무역 수지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달에도 약 9,5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죠.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조 6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조 원. 작년에도 약 1조 3천억 엔, 130조 원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일본의 이 내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내수가 어려우니까 세금이 잘 안 거쳐요. 네네.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일본의 재정은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일본의 재정이 나빠지니까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데 소비세를 더 올려버리니까 일본의 경제는 더 나빠져요. 이게 일본의 경제가 이게 나빠지고 돈을 찍어서 풀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본의 국채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디플레이션을 발생되면서 전 세계에서 국가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네. 그리스도 아니고요, 이태리도 아니고 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GDP 대비해서 약 250%의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는 이자를 주지 않고 공짜로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자가 없어요. 돈을 공짜로 썼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찍어서 풀어서 국채 이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국가 빚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눈덩이 같이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질 거고요. 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은 국채를 보유했던 사람들의 그 국채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국채를 보유한 사람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일본의 금융기관도 있고 나이 많은 은퇴자들, 이 사람들이 국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거 팔아서 생활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상승은 일본의 은퇴자들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지지 기반이 계속 아베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정치 지지 기반에서 지지도, 인기도라고 하는 거는 일본은 임기제가 아니고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수상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기반 하락하는 거를 우경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은퇴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를 경험을 했던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경화로 끌고 가면서 그 정치 기반을 약화된 거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렇죠. 정치 기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미국한테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 거, 그 채권을 중국이 계속 사서 모으면은 계속 중국한테 목줄을 그렇죠. 주고 있기 때문에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출을 줄이는 거다.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은 가장 큰 군사비를 줄여야 된다. 근데 중국을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또 군사비를 늘려야 되는데, 군사비를 늘리면은 중국에 또 목줄이 잡혀요. 그렇죠. 그 악순환을 일본이 우리가 대신 중국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일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그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충돌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엔화가 약 한 76엔서부터 해서 한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100엔을 돌파하고 100엔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 한 6, 7개월 사이에 지금 115엔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이 약세를 보인 게 우리의 금융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로 해서 오늘 그 아베노믹스까지 쭉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쉬도 않으시고 그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예. 말씀을 하세요? 안 힘드세요? 예.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지난주에 보시면, 또 엔화가, 돈을 풀었죠. 그 약세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타격도 많이 있고, 주식도 한번 무너지고, 한 차례도 무너져서 스크래치 가고 있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보니, 이런 정치적 이슈가 다 인간이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그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힘의 이동을 알려면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런 그 정치 외교적인 부분들을 과거와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많이 좀 되신가 모르겠네요. 이게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도 들으면 저는 이해는 되긴 돼요. 흐름으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한 번의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때 고객분들도 이게 한 번의 이야기인데 쉽지 않으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잖아요. 공짜면 안 되면
2번 듣고, 2번 듣고, 안 되면 3번 듣고,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정보를 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안 당해. 예.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신문을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아니, 이게 청일 진정이고 무엇이고, 신문을 시켜줘야기고, 신문이 나오는데, 뭐가 뭔지 한 개도 몰라. 근데, 이 이면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슈가 다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좀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면 좀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네. 아까도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팩트는 이미 발생된 과거의 사실이거든요. 그 팩트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인사이트를 키우는 걸로 해서 저는 경제신문을 우리 일반인들이 적은 돈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 교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통찰력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해주는 방송 저희 머니 스토리 TV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